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난민 이슈 처음 터졌을 때 저희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예멘 난민들 결국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난민을 우리는 너무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너무 받아들이지 않아서 국제적 이슈가 될 수는 있다. 네, 이번에도 난민은 아무도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난민에 대해 절대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민이 우르르 들어와서 큰일 나고 관광 천국이 된다든지 뭐 이런 그런 가짜 뉴스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이제 밝혀지긴 했지만 이번에도 결국 난민은 결국 인정되지 않았어요. 예. 그게 이제 이유가 우리는 내전으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제적으로는 내전에 대해서 난민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걸 난민 이유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예, 뭐 종교나 국적이나 기타 정치적 박해 등등인데 일제시대 강제징용이 있는데 그게 피해서 다른 나라 도망갔다. 그게 난민이지 뭡니까? 예, 그런 건데 이 예멘 내전으로 인해 난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퍼져나간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이 절반이 넘어요. 예, 우리는 0%입니다, 지금. 이게 유엔 보고서에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은 예멘의 경우에는 전쟁 난민이니까요. 거의 절반 가까이 인정하는데 우리 0%고 또 이제 인도적 체류라고 하니까 인도적으로 체류하게 해주지 않냐 하는데 그다지 인도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 인도적 체류를 이제 허가하는 다른 나라를 보면 가족도 불러오게 하죠. 기본적으로 인도적 체류하게 해주면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게 해줍니다. 기본 보험도 적용시켜주고 우리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뭐 네, 가족이. 그렇죠.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취업할 수 있고요. 1년이 지나면 다시 체류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옮기면 주소 신고해야 돼요. 어디인지 항상 알도록. 뭐 가족 아빠만 혼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엄마와 아이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거 없습니다. 우린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있고, 예. 그 아이들은 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어지지 않고요. 예. 의료보험도 네, 이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해줘요. 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주냐? 그 사람들 사람이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전쟁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사람끼리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 정도의 경제력이나 규모, 발달 정도에서 이 정도로 인색하게 구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내전을 겪었던 한국도 과거에 충분히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이런 난민 이슈들이요. 자, 그렇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에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교황청 미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후 참석자들에게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외국 정상이 교황청 미사 이후에 연설을 한 것은 최근 들어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라고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면서 시편의 말씀처럼 이제 한반도에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인 것도 굉장히 좀 다행히 측면이 있고 이런 노력들은 결국 이제 뭐 종교 미사에 참석을 했다가 아니라 교황청도 왜 그 정상에게 한 나라의 정상에게 연설 기회를 줬겠어요. 다른 나라 정상들도 교황청 많이 찾아가는데 이런 기회를 안 주는데 준 이유가 이제 그 교황청의 이제 그 평화라는 모토하고 지금 남북 사이에 냉전 체제를 해체하려는 어떤 이런 노력들하고 아젠다가 일치하는 거죠. 예. 네, 대전환의 시기에 나서서 지금 교황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심지어 파룰린 국무원장 그러니까 추기경도요. 이번에 미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 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뒤에 기도합니다인데요. 이거 뭐 이탈리아어로 써서 읽었겠지만 깜짝 이벤트이고요. 네. 전례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결국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에야말로 방북을 하지 않을까. 그분의 성격도 그렇고 평상시 메시지도 그렇고 한반도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본인의 방북이 이 전체 냉전 체제 해체에 기여할 수 있다. 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교황청에서 지금 외교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황청에서는 평화 메시지를 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방금 이례적인 목소리를 뉴스. 들었던 추기경도요.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황을 또 따로 1시간 이상 만난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게 모두 다 남북에서 벌어진 일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자, 다음은요. 네, 남북 관계 진전 속도를 두고 한미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결부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같은 날 조윤재 주미 한국 대사가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미간 마찰 우려를 반박했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철도 연결을 두고 한미 공조에 이상이 있고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우국 충정은 알겠지만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철도, 뭐 구체적으로 철도뿐만 아니라 항상 조정동에서 그렇게 보도해 오긴 왔는데 한미 공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조정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고 있다, 한미 공조 잘 되고 있다는 말할 때는 보도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런 식의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한미 공조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주한 미국 대사가 비핵화 결부돼야 한다. 우린 뭐 비핵화 안 한다고 합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하라는 거죠. 예. 이건 말이 좋아 한미 공조지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전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한미 공조라고 하려면 미국이 앞서가서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 때도 있지만 거꾸로 한국이 반발 앞서가서 한국의 뜻을 미국이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한미 공조는 미국이 뭘 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해석이 되는 건지 보수 진영에서 항상 이렇게 해석해요. 미국이 하란 대로 하고 그 전에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한미 공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미 공조가 아니라 미한 종속이죠. 예. 네, 조윤재 대사가 그와 같이 정말 이야기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남북 관계의 진전들을 북미 협상에서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트럼프의 성향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마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 생명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속도를 제대로 내주고 해주면 같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춤거리고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뒤로 밀어주고 하면 우리가 반발 앞서갈 수도 있고 거기에 미국이 맞춰줄 수도 있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북미 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건 남한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예. 그래서 미국도 미국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못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반발 먼저 움직여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북한이 또 반발 같이 움직여주고 그 상황이 돌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뭐가 한미 공조입니까? 예. 한미 공조가 그게 아니잖아요. 말 뜻 그대로 미국도 우리하고 공조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미국한테 맞추라고 말만 하는 게 그게 보수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뉴스를 최근에 갑자기 많이 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다음 순요? 네,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유엔사 부사령관도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의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이네어 유엔군 부사령관은요, 비핵화를 위한 항구적 평화 정책 과정이 진척된다는 희망이 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유엔 사령부는 모든 당사자 협력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건 또 이제 비난을 의식한 거죠. 지난번에 8월입니까? 그 남북 철도 현지 조사가 유엔사 불허로 아니 철도를 지금 당장 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유엔사가 막았어요. 우리 땅에서 이거 조사하겠다는 건데 유엔사라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유엔사라고 해놓고 미국이거든요. 미국. 예. 미군이 우리 그 남북 철도 연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자 들어가는 걸 막았죠. 정말 황당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거. 이게 미국이 뭘 하기 전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한미 공조입니까? 막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근데 이번에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고. 예. 네, 뿐만 아니라 어제 전해드린 소식처럼요. 이번에 3자 협의체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엔 현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에 극비리에 방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지난달 말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광물 자원과 에너지 사업을 하는 A사와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인 B사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을 해서 북한 인사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계속 대북 제재 해제 혹은 뭐 유예, 일부 유예 이런 얘기를 계속 아젠다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그리고 또 미국이 거꾸로 절대 안 된다. 마지막 비핵화 전까지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둘 다 똑같은 뜻이라고 봐요. 언제 어떤 명분 어떤 타이밍에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몰래 미국의 곡물업체가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케이 하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민간 차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미국의 네. 주요 기업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묵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 예전에 관광하는 건 불법 아니에요. 지금 불법이에요. 예. 일반인도 들어가는 게 불법인데 이렇게 큰 업체가 방북을 몰래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그 대북 제재 문제 일시적인 유예 혹은 해결 방안 같은 건 정부 차원에서 뭘 하면 또 틀림없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공격이나 언론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을 통해 직접 지원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진출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9일에도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자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라면서 그게 북미 대화가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어떤 큰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도록 그것도 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요. 정부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보면 그 지금 막 대북 적재 절대로 안 푼다고 해놓고 이렇게 큰 미국의 업체들이 들어가서 몰래 만나고 있다. 북한을 경제 사절단이라고. 네, 북한에서는 부르고 있고. 북한에서는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찰단이라고 부르면서 앞으로의 제재가 완화되면서 외부 투자금이 흘러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런 기대가 있어야 북한도 하는 거죠. 예. 북한도 일국이고 하나의 나라고 체제인데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이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였던 2013년에서 2014년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3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비를 내지 않고 소위 몰래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관련해서 돈을 10억 원 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잠시 후 양지열 변호사와 오늘 또 잠시 불렀어요. 시간은 짧지만 다시 자세히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다음 뉴스 하나 정도 더 하면 시간이 끝날 것 네, 같습니다. 삼성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고의적인 분식 회계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금 논란이 불붙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3부에서 다 얘기할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융감독원이 삼성 바이오 분식에 맞다고 1차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상위기관인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거 아닐지도 모르니까 다시 해봐. 이런 일은 없거든요. 네, 석 달 동안 재감리를 했습니다. 네, 아주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회계가 맞다 안 하다 아니다 결론을 분식 회계가 맞다 아니다 결론 내지 않고 다시 해봐 한 거예요 조사를. 황당한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다시 석 달 동안 조사해서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또 있었다 추가로 네, 혐의가 더 있다라고 나왔다. 밝혔는데요. 예, 나오고, 네. 예. 이건 핵심은 3부에서 다루겠지만 하나입니다 결국 삼성이어서 또 빠져나가냐 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삼성으로서 대단히 예민한 문제죠. 네, 대단히 예민한 문제고 그러니까 그 관전 포인트 하나입니다. 예. 삼성이어서 또 빠져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번에. 네, 그래서 금감원의 이 같은 재감리 결과가 받아들여지면요 이번에 추가 검찰 고발과 과징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나오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 나갈 건데요. 들어온 이상. 그럼 저 구석에 앉아 계세요. 아, 뭐 끝내고. 구석이 있어요. 여기 의자 많구만. 뭘 짧게 나왔다고 시작부터. 아, 자. 시간도 없는데 빨리 얘기하세요. 자 우병우 전 수석이 법을 정말 잘 피해간다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뭐가 하나 걸렸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제대로 걸린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래요? 예. 이거 수사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기소가 될 수 있을지. 경찰에서 기소기로 송치를 했는데 예. 일단 변호사법 위반은 분명하잖아요. 분명 그러니까 저 사건 저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것 정도만 분명하지 나머지 명목은 일단 경찰에서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를 적용을 하자는 건데 계약서상에도 그런 조항들이 써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근데 예. 그게 이게 청탁 명목으로 볼 수 있느냐 일단 그냥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가 아마 많이 다투질 건데 사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길병원이 2013년도에 예. 이 원래 검찰에서 내부 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추적을 하다가 예. 길병원에서 10억 원 가량이 비자금이 조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해요. 예. 그리고 그 10억 원이 이 비서실로 이사장 비서실로 흘러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비서실로 들어갔으면 이사장이 받은 게 아니냐라는 걸 수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사장은 서면 조사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나는 그냥 내 재산은 원래 비서실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걸로 내사 종결해 버린 거거든요. 10억 원 정도야. 네, 10억 원 정도야.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조성한 10만 원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재산에 10억 원이 불었으면 모를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10만 원 분 건 모를 수 있어요. 모를 네. 수도 있죠, 뭐.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봤어요, 검찰은. 근데 네. 그게 이제 계기가 그때 당시에도 왜 수사가 이렇게 엉망으로 끝나냐라는 비난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원래는 김앤장에 이 사건을 맡겼다고 합니다, 길병원 측에서. 네. 근데도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길병원 측에서 찾아 나선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아니었고 변호사로 잠깐 개업했었을 때 2014년도에. 전 궁금증 이거 뭐 아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수많은 변호사들, 이렇게 김현장처럼 네. 막강한 국내 1위 로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인을 찍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그 당시에 갔을까요? 길병원 측의 관계자들이 당시는 수석도 아닌데. 경찰이 수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수석이 아니고 원래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라고 보다가 승진을 못하고 그냥 옷을 벗고 나갔던 상황이니까 네. 따끈따끈했었던 때죠. 따끈따끈했었고 전관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검사장은 또 아니었잖아요. 검사장 직전까지 갔었고 유력 인사로 꼽혔던 사람이니까. 근데 길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가깝다는 소문을 듣고 찾았다라는 건데. 최재경. 예. 그때 최재경 그 검사는 여전히 검사 내에서 신망도 좋고 날릴 그렇죠. 때니까. 근데 예. 왜 제가 이제 초반에 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받았던 돈은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총 3억 원이에요. 성공보수 2억 원까지 네. 해서.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계좌 추적이라든가 통신 조회 같은 거 압수수색을 하고 했는데 다 반려가 됐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막 옷을 벗고 나왔던 검사 출신의 고감 변호사가 예. 고위직 변호사가 지검장을 만났는데 그럼 가서 자, 이 사건 좀 잘 풀어주세요라고 대놓고 청탁을 했을까요? 모르죠 그 청탁 스타일은. 청탁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그리고 뭐 1억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잡아낼 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1억 원을 받았으면 그 돈에서 뭐 한 5천만 원 떼가지고 지검장에게 줬을까요? 그렇게 안 하죠. 예.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건을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냥 글자 그대로 정말 그 영화 미소
눈빛만 보고 통하는 거. 입에서 염화미소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염화미소를 먼저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도 안 나올 것이고 네. 딱히 구체적인 정황도 안 나올 실제로 것이다. 두 사람들 사이에서 만약에 이건 이제 가정인 거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돈은 나왔지만 치더라도 예. 돈이라고 하는 거는 변호사가 이게 돈 주고 사건 수임하는 건 당연히 맞고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형사사건 보수받는 게 성공 불법도 아니었으니까 보수였었다 이 정도로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처벌까지 어려울 거라는 거. 이 사건 보면 지금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게 3건이에요. 김병훈 사건이 있고 현대 관련 사건이 있고 4대강 담화 업체 사건이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부탁한 게 뭐냐면 수사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내사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사로 끝내달라. 여기에 모든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는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에 법원에 넘길 때까지는 보통 변호사들도 그렇고 바깥에서는 무슨 내용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우리 법 체계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바 정관이라고 하는 검찰 출신들이 끼어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 내용 귀뜻만 해줘도 그게 돈을 받을 가치가 생기는 거고 내사 종결도요. 고소 사건이 아닌 한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야 이거 사건 내용 별거 아니야라고 끝내버리면 왜 별거 아니라고 끝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법 체계는 알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만하면 된 것 같고요. 예. 된 것 같아요. 할 얘기 많은데 계속 앉아 있을게요. 웬만하면 다음에 누구라고 오세요? 기다리시는 분도 없는데 여기 손학규 밖에? 대표님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보이시잖아요. 손 대표님 어제도 만났는데 네, 문 사실. 앞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문 앞에서 이렇게 문 나가서 문 앞 말고 예. 요 안에 문 앞에서 앉아서 다음부터 구경하세요. 스튜디오에 안 들어오고 그럼 전화할 거예요. 저도. 아 그러니까 이게 보도는 크게 됐는데 실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게 처벌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선임기 안내에서 탈세한 정도는 혹시 뭐 가능할 수 그 있겠습니다. 정도였으면 저희가 안 모셨을 텐데 아니 그 정도였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세요 이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다시 핫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요한 그 정치 시즌마다 한 번씩 꼭 나와주셨는데, 예. 제가 되돌아보니까 일단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원내 정당의 당 대표가 돼서 정치선에 복귀한 사례가 삼김 시대 이후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해봤는데요. 예. 지금부터 해보세요 한번. 삼김 시대 이후 그렇게 복귀에 성공한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 걸로 제가. 뭐 복귀에 성공했다기보다 네. 또 제가 정치에 복귀했다 이런 것보다 우리 그 나라의 정치 구조를 좀 바꾸는 데 역할을 해보겠다 제가 이런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 질문을 예. 드려 모신 건데 그 대표 한 번 더 하려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신 건 아닐 테고 뭐 그림이 있어서 그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해봐야 되겠다. 지금 뭐 공장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야당 대표를 제1야당의 대표를 2번이나 하고 당 네. 야당 통합을 했는데 지금 뭐 저 제3당 그 국회의원 수가 30명 뭐 네. 실제로는 또 그렇게까지 활동하지도 못하지만 이런 당의 당 대표로 한다는 게 뭐 영광이겠습니까? 뭐 큰 명예겠습니까? 예.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무슨 욕심이야 뭐 이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거 한 번 더 하려고 하신 건 아닐 테니까 예. 이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대표님만의 그림으로 지금 복귀하신 거죠. 그 그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양당제, 극단적인 정치 대결 이것이 정치의 모양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왜 이렇게 싸우지 좀 마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좀 그 국력에 비례해서 좀 격이 높아져야 되겠다. 좀 그 의회에서 합의해서 그런 그 합의제 민주주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그걸 독일에 가서 보면서 어떻게 70년 역사가 이렇게 안정되고 경제 성장을 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그리고 사회 복지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그러면서 그 동서통합을 하고 지금 2위의 최강국이 됐나. 그런데 그 정치적인 안정에 있었고 다당제 합의 이제 민주주의에 있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저런 정치를 할 수 없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오랫동안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 뜻은 잘 알겠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석으로는 안 되고 덩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력한 그 정당이 또 힘을 받으려면 대권 후보들도 그 안에 존재해야 되고 또 인재들도 모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시려는 참에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 과거 새누리당 출신들은 돌아와라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근데 가요? 잠깐만 제가 그 거꾸로 회상을 하면은 제가 네.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만덕산님. 칠공화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죠? 내려왔습니다. 예, 예. 네, 칠공화국. 예. 근데 그때 박근혜가 막 이제 뭐 그 이제 복정하고 패권주의로 이렇게 정치가 어지러워졌을 때 정치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곧 바로 제가 나오자마자 뭐 그 타블렛 PC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 촛불혁명으로 가서 네. 박근혜가 이제 그 탄핵이 탄핵당하고 됐는데. 구속되고 그랬어요. 이런 정치를 이제 좀 끝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그 나왔던 것인데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 돌아와라 또 무슨 뭐 11명 얘기도 나오고요. 뭐 11명 글쎄 그거는 11명 얘기는 저 소설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정미 대표가 어제 여기 와서 했대죠. 나 이정미 대표 나 아주 점잖은 분으로 아는데 어떻게 당의 대표가 다른 당의 대표를 갖고 다른 당의 뭐 11명이 어쨌다 이런 시중에 그렇다고 시중에 저는 처음 들었어요. 대표님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정미 대표가 웃기는 사람이네. 웃기는 근데- 11명은 완전 낭설이고 몇 명 설을 정도는 있습니까 그럼? 글쎄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있긴 있군요. 그런 뭐 어떤 사람들이 혹시 뭐 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냐는데 뭐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 바른정당에서 구체적으로 뭐 접촉을 해왔다는 얘기도 내 못 들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낭설에 뉴스공장이 그렇게 그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안 흔들리는데 정당이 흔들릴까 봐요. 바른미래당. 정당은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요? 지금 저희가 오늘 흔들리겠습니다.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 저 국회 뉴스에서 나온 뉴스를 지금 막 네. 나왔는데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데는 뭐 54%인가가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쿠키 뉴스에서 나온 거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정계 개편이 바른미래당 중심의 중도 개혁 통합 정치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게 54%. 잠시만요, 대표님. 이게 쿠키뉴스와 조앤 CNI가 공동으로 16일 하루 동안 만 19세 이상 남녀 ARS 여론조사 유선 10% 휴대전화 90% 총 1,001명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조사인데 예. 이제 마음대로 말씀하십시오 수치를. 왜 뭐 그런 게 야, 이런 거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바른미래당 중심의 중도개혁 통합이 54.1%, 또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통합이 30.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정계 개편은 필요하다가 절반이 약간 넘고 54%. 예, 그리고 그렇다면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예, 국민들의 여론은 바른미래당이 주도하는 게 옳다가 50%가 넘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중도개혁 통합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는데 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야권 통합은 보수 통합이 아니라 중도개혁 통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른미래당이 주도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예. 이런 말 아니 이게 여론조사가 나온 거니까요. 네. 그건 알겠는데 실제 그러면 그렇게 주도할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물론이죠. 또 자유한국당 나름대로 또 당연히 살려고 하니까 예. 사람들을 땡겨가는 힘을 막을 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안 갑니까? 네. 제가 당 대표를 할 때 예. 당 대표 나오면서 또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참 가난합니다.
아니 그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할 때 예. 호남 다 떨어져 나갔어요. 또 영남도 막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좌우 통합이고 보수 그 진보의 통합이다. 영호남의 통합이다. 네. 그런 가느다란 희망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개털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강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거는 통합의 정치, 중도 개혁의 정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의 불씨를 제 손학규가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제가 무슨 지금 바른미래당의 대표한다고 무슨 뭐 영광이고 뭐 명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걸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그 중도개혁 통합의 중심이 되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빈털털이다. 여기 씨를 뿌리고 그 뿌리를 내리도록 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운동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거기에 대해서 뭐 진정성이나 그런 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는 현실이라 바른미래당이 지난 지방 대선에서 말씀하셨듯이 당선자를 못 냈지 않습니까? 개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두려울 거 아니에요. 예. 예. 지자체 레벨에서도 당선자를 못 냈는데 자기 지역구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자신을 당선시켜 줄 것 같은 어떤 집단으로 회귀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선거를 하면은 한 명도 안 될지 모릅니다. 네. 네. 뭐 그런 걸 알고서 제가 당 대표가 되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과연 내가 바른미래당에서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네. 주저하는 게 사실이고 네. 저희가 지금 지구당 위원장 공모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제대로 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바른미래당으로 다음 국회의원 나갈까? 지금 야권 통합을 한다는 야권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중도 개혁의 기치를 분명히 들고 그리고 좌우 보수 진보 통합, 영호남 통합 이 길을 제대로 가고 그것을 위해서 내부적인 혁신을 통하고 또 그 지구당 위원장들이 국회의원 나갈 수 있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흔히들 핸드폰 위원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핸드폰 하나 갖고 중앙당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위원장이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지방 조직을 제대로 갖춰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하겠다. 청년들이여 들어와라. 또 무슨 여성들이여 들어와라. 또 그 전문가여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릴 때 그때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을 바라보게 돼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갈 테면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소위 바른미래당의 갈 길은 이 길인데 불안해가지고 자꾸 네. 기웃기웃하는 그런 건 내부의 필요 없다. 이 얘기죠. 인사들이 있으면 그냥 가라. 아, 그러군요. 아유, 눈치 보지 우리는 말고. 분명하게 중도 개혁의 길을 갈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여기도 갈까 저기도 갈까 뭐 처음에 그렇게 주저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거 과연 바른미래당 미래가 있을까 뭐 걱정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우리 미래가 여기에 있다. 야권 통합 정계 개편이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그 기반을 단단히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앞으로 소위 그 정치 우파의 개혁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 김 선생 보세요. 우리 지방선거를 통해서 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왼쪽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의당이 뭐 10% 이상 지지율도 올라오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강고하게 뭐 여권 집권 여당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측 보세요. 자유한국당 저기 지금 뭐 우측을 제대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까? 지리멸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이 우파 보수 측을 지금 통합한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제가 어젠가 그저께 아주 놀란 게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 전우책 변호사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슨 황교안 그 전 총리를 뭘 모시겠다. 네. 황교안 총리가 어떤 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였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이 정당에서 박근혜를 다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런 세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조그맣게 저 맨 우측 끝으로 몰려 있을 거고 나머지 우측을 그럼 누가 통합하느냐?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중도 개혁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으면 그 우파가 중도에서 그 새로운 그런 그 개혁 보수를 끌어들이고 개혁적인 진보를 끌어들이고 중도 개혁 통합 정치로 새로운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이룰 때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중도 개혁 세력이 있고 그 맨 오른쪽에 자유한국당이 밀려 있을 겁니다. 저 왼쪽에는 정의당이 있을 거고 그렇게 그러면서 뭐 또 다른 뭐 조그만 정당이 생겨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다당제 연합 정치를 앞으로 만들어가자. 이미 있는 민주평화당은요. 죄송한 말씀이라면 민주평화당은 다음 그 지방 저 총선거에서 뭐 존속을 하겠습니까? 그거야 뭐 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지원 대표 친하지 않으십니까? 박지원 대표, 물론 친하죠. 그저께 저 부인이 돌아가셔서 뭐 2번 상가에 다녀왔습니다만 박 대표 참 그분이 애처가예요. 그 저 보면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건 친한 거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도 정계 개편을 말씀하시고 있고 손학규발 정계 개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예. 뭐 글쎄 그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야권 정치가 크게 구조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생각에 뜻인지 동조하시는 알겠습니까? 것 그러니까 같고요. 그림 머릿속에 그림은 민주당 중도 좌파, 중도파 바른미래당 예. 그리고 나서 양쪽 끝에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예. 이제 그런 큰 구도 속에서 예. 앞으로 뭐 군소 정당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유승민 대표가 절로 가버리면 갈 리 없습니다. 유승민 절장합니까? 대표가 예. 그때 그 새누리당을 뛰쳐나올 때 아마 다른 분들이 뛰쳐나온 거하고는 다르게 예. 저희 개혁적인 뭐 보수를 표방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예. 바른정당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나갔고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저러한 행태에 유승민 대표가 무슨 명분을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보수 대통합이요. 유승민 대표가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 보수주의 진정한 길을 세우는 그런 보수 대통합이다.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보수 대통합은 정치적인 그냥 이합 집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나왔는데. 자 어쨌든 유승민 대표는 전 대표는 안 가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럼요. 예. 혹시 근데 최근에 얘기는 안 해보셨죠? 이거 아주 가지고. 최근에는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제가 언제? 당 대표 되고 나서 한번 뭐 저 막걸리도 같이 한잔 하면서 그건 뭐 당의 2달이나 정책- 지났지 않습니까? 예? 2달이나 지났죠. 2달 아직 안 됐죠. 어쨌든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손학규 대표님의 뜻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움직이면 그거는 큰일이죠. 근데 이제 움직인다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절대 움직일 리가 없다. 예.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는 질문을 만에 하나를 자꾸 얘기하지 할 마시고요. 필요가 없다. 예. 예.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시 나와 주십시오. 아니 글쎄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11명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셨지만 갈 테면 가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몇 명 정도는 아이고, 그런 그건 갈 테면 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올 사람 들어와라 이런 그 문호 개방에 근데 문호 개방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조강특위가 말이죠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3명이 30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기준을 갖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간 사람들 다 끌어들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중요한데 전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시죠.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 소위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독일 뮌헨에 있는 막플랑크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그 미래 산업을 공부하고 통합과 혁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 충전의 기회를 가지면 언제든지 그 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아주 소중한 정치 자산이죠. 안철수 전 대표와도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게 언젠가요? 조금 됐습니다. 독일 가서 한 달 이상 됐죠, 또. 한 달 정도 됐겠죠. 예. 조금 더 자주 통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두 대주주가 어떻게 될지. 저 정치인이라는 게 실제로 예. 한 사람을 계속 만나고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더구나 원내정당 30석의 대표가 되면 뭐 보좌하는 사람이 워낙 많을 테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지금 몸집 불리게 하고 또 그리고 태극기 부대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런 모양을 만들어도 우리나라 예. 정치가 말이죠. 네. 물론 보수 세력이 그렇게 보시는 강고하게 거죠? 있기는 네.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진보화되고 네. 또 보수도 과거의 수구 보수, 냉전 보수, 소위 말하는 꼴통 보수 이거는 아주 극소수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서는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 보수 대통합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김어준 선생이 여기 공장장 하면서 일종의 평론가 역할을 하시는데 평론가 역할을 할 때 보는 정치하고 막상 들어와서 내가 칼을 쥐고서는 흔든다. 내가 칼자를 잡았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말하자면. 제목 전원책 변호사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네, 하지만 실패할 거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이 모든 걸 또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워낙 그 당내 활동도 거의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당을 둘이 만들어서 지난 지방선거까지 했는데 지방선거 완전히 뭐 이제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원외에 있으니까 독일에 가서 그렇고. 성찰의 시간을 갖고 유승민 대표는 원내에 있으니까 국회의원의 그 직분 책임은 받을 수가 하는데. 없으니까 국회의원 생활은 하되 의총에는 안 나오신다고. 당 생활은 내가 좀 피해 있겠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 나름대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한 달 반이 됐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갈 거냐고. 한 달 반이니까 무슨 시간입니까?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강진에 가서 제가 2년 아니, 제 말은 2개월이나 있었고 한 달 반이나 그 뜻을 못 물어봤다고 하시니까. 왜 얘기했죠? 근데 최근에 물어보셨어요? 안 갈 거냐고? 간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참나 우리 김어준 가지 말라고. 선생은 예. 이 정치를 자꾸 분열의 미학으로 보지 마시고 통합의 미학으로 보십시오. 저 손학규는 통합의 아이콘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콘. 예. 저는 어중이 떠중이고 대표님은 아이콘으로. 근데 하여튼 다음에 나오실 때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의 통합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 그 위치로 아름다운 겁니다. 하여튼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절대 안 갑니까? 그럼요. 손학규 대표였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금융감독원이 재감리를 하고 그리고 애초에 결론대로 분식 회계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저희가 여러 번 다뤘는데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는 98%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98%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하고 참여연대가 거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20%는 뉴스공장이라고 할게요. 맞습니다.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재감리라는 용어도 생소한데,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사례가 없습니다. 네. 재감리 사례는. 재감리 사례 이 전체가 처음 있는 사례들이죠. 예, 처음 그렇죠. 있는 사례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승계해야 되는데, 네. 핵심이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의 주식이 없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4% 가지고 있는 예. 4%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네네. 워낙 등치가 커서. 예. 삼성물산과 본인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을 합쳐버리면 되겠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직접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예. 먹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합병을 하는데 이제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이제 띄워야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이 제일모직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는 띄워지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저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합쳤을 때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하죠. 네. 예.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니 삼성물산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동원됩니다. 그게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SBS가 밝혔고 그렇죠. 예. 네. 에버랜드 땅값을 막 장난치죠. 네. 또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일 모직의 자회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일 모직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띄웁니다. 예. 그런데 그 가치를 띄우는 과정 자체가 뻥튀기고 한마디로 말 요즘 전문 용어로는 분식회계. 그렇죠. 예. 네. 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뻥튀기. 예. 예. 1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뻥튀기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뻥튀기가 들킨 겁니다. 들켜가지고 금융감독원이 뻥튀기야! 네. 라고 해서 자 뻥튀기 결론을 내면 되는데 이게 쭉 올라갔다가 그 금융감독원 상위기관인 금융위 산하의 정선위에서 거기서 네. 결론을 내는 정선위에서 뻥튀기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보지. 그렇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감리가 아니라 재감리라는 예. 게 최근에 석 달 동안 진행이 되고 예. 그 석 달 사이에 다시 금융감독이 뻥튀기 맞아요. 그렇죠. 재확인한 겁니다. 예. 다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네. 예. 그만큼 지연된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그러면 중간에 어떤 불법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총정리를 다시 하러 나오셨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발. 요점과 과정을 공장장님이 이미 다 잘 설명해 주셔서요. 예. 근데 이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설립 때부터 이제 설명해 예. 주십시오. 2011년 4월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됐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청취자분들도 듣기 편하시게 삼바라고 읽겠습니다. 네, 앞으로. 삼바. 예. 그리고 2012년 2월에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되어졌는데요. 예. 이때 어떤 그 바이오에피스는 삼바와 바이오젠 간의 합작 기업인데요. 예. 중요한 이제 협약을 맺게 됩니다. 예.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 마이너스 한 주, 편하게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와 같은 중요한 어떤 지분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을 바이오로직스는 삼바는 공시를 안 합니다. 네. 2012년, 13년 그리고 14년에 단 두 줄로 이제 공시를 합니다. 이 공시를 안 한 것의 의미가 뭐냐? 그렇죠. 이로 인해서 네. 무슨 효과를 네. 소위 이제 제일모직이 얻게 되었는가? 예, 그게 이게 중요하죠. 자칫 사실 이제 공시누락이라고 하면 네.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내지는 저 역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측면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되돌아보니까 네네네네.
이 옵션의 영향이 뭐냐면 간단히 평가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예. 뭐 1억에서 100억으로 평가하게 됐다. 1억에서 1000억으로, 1억에서 조로 평가하게 됐다 하면 그것의 잠재적인 50%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은 예, 절반은 바이오젠 거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 따라서 바이오젠은 삼성과 관련이 없는 회사. 그렇죠. 예. 예. 미국에 미국의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소재하는 이제 다 바이오 들어서 헷갈리는데 예, 유명 바이오. 그러니까 삼성이 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하고 합작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든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그렇죠. 예. 이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닐까라는 예. 의혹을 가질 만한 누락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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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 그 효과를 보면 예. 그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효과가 이제 뭐냐? 그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의 절반이 바이오젠 것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채로 인식해야 될 금액인데 네. 이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곧바로 쓰였던 거죠.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함에 있어서 제일모직 가치의 핵심이 네.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바의 기업 가치였는데 네. 삼바의 기업 가치의 절반가량은 바이오젠 음. 거였다는 것. 부채다. 이거죠. 그렇죠. 빚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빚을 숨긴 겁니다. 네, 예. 빚을 누락시켜서 그 회사가 더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빚이 없는 상태, 빚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회사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의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 그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걸 공시를 안 하니까 빚이 없고 예. 탄탄한 회사구나 하는 인상을 주도록 누락을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금융감독원 국감장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콜옵션 부채가 있다는 것을 KPMG 삼정회계법인 너희 몰랐냐? 그리고 왜 이걸 누락했냐? 실제로 누락했기 때문에요. 이제 답변이 재밌었는데. 애초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뭐 이제 조금 앞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증권사에서 그 부분을 반영했을 줄 알고 나는 그와 같은 부채 평가를 안 했다. 이거 핑계인 거죠. 그런 걸 차단해라고 있는 게 회계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예. 본인들은 그걸 안 찾고 다 예. 잘겠거니 생각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네. 자, 첫 번째는 빚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네.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뭐 콜 옵션 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기사를 읽기 네. 싫어져요. 네. 근데 핵심은 빚을 숨겼다. 네. 자, 다음은요. 합병 과정. 예. 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등장하죠. 예. 맞습니다. 이제 합병 과정에서 이제 회계법인이 이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삼바의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도 계속 궁금했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높였는지 향후의 매출은 어떤 식으로 추정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보고서를 입수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또 드러났죠. 보고서가 안 나오다가 2달 전쯤에 나왔죠. 그랬죠. 예, 예. 예. 듣고 보니까 이제 너무 황당했던 것이 예. 시중 증권사의 리포트를 평균한 것이었다. 예. 단순하게. 이게 예. 이제 그것도 우리가 시중 리포트를 평균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니까 이게 정말 나쁜 짓을 했네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회계사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렇죠. 예. 하는 건데 예. 이 뭐 아마 뭐 이와 같은 용역 뭐 어떤 수수료까지 말씀해 본다라면 요즘 이제 총수님의 그 출연료가 많이 논쟁이 되고 있던데 이제 더 올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한 뭐 꽤 고가의 수수료를 받고 네. 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고가의 수수료를 받고 이 용역을 이제 했을 겁니다. 회계법인은 안진회계법인과 네. 삼정회계법인은 그럼 이제 그만큼의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가적인 어떤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하는데 예. 그냥 증권사 누구든지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갖다가 평균해 버린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통 좋게 써주죠. 그렇죠. 좋게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거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는 뭐 100%부터 1000%까지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그렇죠. 자기들의 전망을 가지고 쭉 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 회사의 회계적인 그 엄정한 감사를 통한 가치 평가가 없어요. 네. 없는데 그거를 그냥 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회계법인한테 맡긴 이유는 이런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예. 당신들이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 그렇죠. 기업 네.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 달라고 한 건데 그건 안 하고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더하고 빼고 평균 내고 뭐 이런 걸 네.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베끼는 과정에서도 잘못 베낀다든가 이제 저희들은 상당히 이제 의도적인 의도적이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왜냐면- 특정 수치를 맞추기 위한.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뉴스공장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황당한 사례들은 뭐였냐면 있지도 않은 사업부의 가치를 무작정 이제 그러니까요. 3조 가량 예. 붙여버리는 것. 그거 제일 황당하죠. 예. 그러니까 제일 무지개 아직 바이오 사업 부분이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예. 없고 예. 그 사업 부분이 3조의 가치가 있다. 예. 사업부가 없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죠. 없는데 예. 아예 없는데 3조 정도 됐죠. 맞습니다. 3조입니다. 예. 정확히. 예. 예. 그걸 갖다 붙여버린 거죠. 그거를 없는 회사 사업부를 3조를 만들어내 가지고 예. 300억도 아니에요. 30억도 맞습니다. 아니고 예. 아무리 삼성이라도 사업 부서가 없는데 3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안에? 예.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회계법인 국내 대표적인 회계법인이죠. 맞습니다. 예. 예.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예. 둘다 거기서 그런 공인이죠. 보고서를 낸 거예요. 예. 그 여기서 이제 이 합병의 뻥튀기에 회계법인이 눈 감고 도와줬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이게 또 들킨 거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빚을 숨겼고 예. 두 번째는 없는 사업부까지 더해가지고 예, 황당하게 가치를 만들어내줬고 숫자 예. 장난이죠 그냥. 그렇죠. 예. 예. 실제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두 예. 회사 공이 삼바와 바이오에피스 두 회사 공이 그 당시까지 뭐 계속 적자를 냈었고 예. 바이오에피스는 사실 지금도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였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이 회사가 코스피에 상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좀 설명해 네. 주십시오. 그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이제 계속 어떤 이제 영업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요. 누적이 돼야만 가능한 거고 당시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분식을 통해서 1.9조 흑자도 단기 순이익의 흑자인 거지 영업으로 인한 흑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당시 규정대로라면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였었는데요. 네. 유가증권 상장 규정 및 시행식을 변경시킵니다. 그 변경에 따라서 네. 상장된 최초의 기업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유일한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상장시키기 위해서 또 규칙을 변경해요. 맞습니다. 예, 삼성을 위해서. 예 그래서 돈을 번 적이 없는데 적자인데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판단이겠죠. 적자지만 예.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이기 때문에 상장시켜 준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회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 망할 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여기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상장시켜 주자고 규칙을 변경한 다음에 유일한 사례예요. 그렇죠. 예, 그 조건에 의해서 상장된. 예.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상장이 떡 돼가지고 예. 지금은 몇 조입니까 이 회사 가치가? 시가총액 자체는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 조단이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예. 뭐 5조 10조 뭐 이렇게 되는 예. 일반인들한테 5조인지 10조인지 느낌이 안 와요. 그렇죠. 하여튼 예. 조 비싼 것 같고 조단위 회사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역으로 이만큼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 네. 기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이와 같은 뭐 수치들이 다 분식이다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 주주들은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올 수도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불법과 황당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료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금감원이 처음으로 예. 이런 일은 처음 봐요, 정말. 사실 저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 1년의 금감원이 이렇게 과정에서. 나올 줄은. 예. 예. 거꾸로 금감원은 삼성의 쫄딱원이냐. 자칫 협조할 거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감리 신청을 하면서 감리 요청을 하면서도 절대 받아들일 리 없겠지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금감원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금감원에 계신 분들 중에 삼성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많이 놀랍고 예. 처음으로 금감원이 이거 뻥튀기입니다. 라고 그렇죠. 한 거예요. 예.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금감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이거 고의로 한 뻥튀기야. 예. 회사 뻥튀기 시켰어. 예. 야, 이거 대단한 결정인데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그렇게 결론이 나나? 하고 쭉 봤더니 금감원은 지나갔는데 예. 그 상위기관인 금융위에서 지금 그렇죠. 제동이 걸린 예. 거죠. 금융위에서. 예. 예.
금융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하 이제 감리와 증선이란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져 있는데요. 감리에서는 4대3 또는 5대2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감리는 지금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그렇죠. 중대한 사안에 네. 대해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에 대해서 회의록도 없다는 게 예. 말이 됩니까? 4대3, 5대2 정도로 분식으로 결론을 내어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증선위에 올라왔고요. 네. 증선위에서는 공시 누락에 대해서는 이건 고의가 분명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에 예. 비하자면. 예, 쉽게 판단을 내린 거죠. 예, 또. 그거는 요거 정도 하자. 예. 예. 살인 사건 났는데 네. 지난번에 맞습니다. 네, 얘기 나눴지만 살인 사건 났는데 그 범인이 타고 온 차가 예. 불법 주차가 됐네. 불법 그렇죠. 주차 딱지만 된 거 예, 아닙니까?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실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이 안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죠. 예. 비유컨대 회계 기준 변경이 이제 뭐 살인 사건에 준하는 그런 것인데, 야 이건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냐. 한번 네. 다시 되새겨보고, 너가 2015년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한번 2012년부터 한번 다시 판단해봐라. 사실 그때 당시 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선위가 결정 내릴 근거가 없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판단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굳이 다시 한번 판단해봐, 달라질 수 있어라고 되돌려보낸 거죠. 네. 금감원에. 그랬더니 금감원이 이거 살인 사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네. 죽었잖아요. 예, 네. 하고 게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도 보니까 증거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새로운 증거가 이게 또 드시겠죠. 그런 네.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예. 돌아가 가지고 이 재감리 결정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처음이고 삼성이니까 재감리가 된 거고. 예. 그때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 저희가 하면서 마무리했었는데 이거 이제 그 삼성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시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예.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예.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 나면 이것도 잘 나지 않을까. 네. 거꾸로 이게 만약에 이 증선위를 통해 가지고 네. 분식회계가 맞다라고 예. 결론이 나버리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죠. 예. 예. 삼성 승계에 있어서 불법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 승계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승계 이거 불법 맞네. 그러면 대통령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겠네. 예.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금융위는 봐줄 이유가 없는데 예. 금융위는 다시 되돌린 게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삼바가 거의 30조라네요. 같이 시장 같이 지금 주식시장. 저 예. 주식 안에서 몰랐는데 지금 네.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30조. 예. 자,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짚어봤고 이 소식이 어제 나왔어요. 예. 예, 어제 나왔는데 아직 크게 주요하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 예.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크고 만약 이게 상장 폐지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파장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고 네. 게다가 삼성 승계에도 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예. 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의 단초가 되는 주요한 단초가 되는 삼바에 대해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금감원이 예. 이건 일개 회계사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금감원이 금융계 검찰이 예. 예 이거 뻥튀기 맞아요. 다시 한번 결론 내렸다. 이것도 한 두세 달 걸리겠죠. 네. 다시 또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예. 다시 또 이제 증선이 가고 예. 또 1차하고 2차하고 예. 그때마다 또 보시겠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줬는데 참여연대가 처음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이거 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철 실장입니다. 네, 자
제가 예상하기로는 원래 국감이 있으면 정부 여당 쪽이 약간 떨어져요. 뭘 다 봤으면서. 예. 이거 나오기 전부터도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국감은 평가를 받는 시간이죠, 사실상. 네. 또 야당이 공세를 하는 가지고 워낙 그 논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번에 야당이 좀 잘 못하고 있다고 봐요. 왜요? 국감에서는 야당 인사가 스타가 되지 여당 인사가 스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박용진 의원이 스타가 박용진 됐잖아요. 의원이 지금 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비리 그 살인 유치원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게 지금 야당이 그 히트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시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때 보통 출렁출렁해서 좀 떨어지고 네. 그러다 지나면 좀 다시 회복되고 예. 뭐 예전에도 그래왔는데 지지율 볼까요? 네. 떨어진 폭이 너무 적어요 이 정도면. 살짝 떨어졌습니다. 네. 약보합세로 볼 수 있는데요. 1%포인트 하락해서 60.9%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60일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월화 사이에. 부정평가는 1.3%포인트 상승을 해서 32.7%가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유치원 비리 파문, 그 서울교통공사의 공공세법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재명 경기지수 논란들도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여당에는 불리한 소재죠. 네, 이 부분들이 네. 뭐냐 하면은 사실상 그 한불 정상회담도 상당히 큰 이슈인데 좀 가려진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유럽과의 어떤 시차 때문에 그 사실상 이제 보도량이라든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줄어든 부분도 근데 이제 교황청 네. 방문하고 하는 것은 저는 여론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젯밤에 아직은 많은 분들이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한반도 평화 특별 미사가 있었죠. 그 오늘 이제 프란치스코 방북 초청 그 수락 여부가 이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진행 상황이 이제 언론을 보면은 이제 과속론과 그리고 촉진론, 그 비핵화 촉진론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이 교황청 이제 방문 과정 속에서 촉진론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 후반에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야당이 지금 더 잘했어야 한다. 예. 근데 지금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 보수 야당이라든지 보수층 그리고 농림업 조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지지 정당, 직업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우세하거든요.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황청 방문이나 뭐 유럽 관련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제 예. 밤에 그 특별 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당도 어떻습니까? 정당도 여당이 예, 투자를 받는 정당이 시간인데. 민주당이 조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2.5% 하락을 해서 42.3%였습니다. 이전까지 거의 이제 40%대 중반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락을 네. 했고요. 한국당은 0.7%포인트 소폭 올라서 다시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의당도 0.3%포인트 상승해서 9.8%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이 오래간만에 올라서 6.6%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보수통합을 가지고서 공방이 좀 격화가 됐죠. 선학규 그 대표가 네. 그 아침 뭐 최경영인가요? 그때 나와서 연일 이제 강공을 펼쳤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국당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한국당의 그 한국당을 지지하던 보수층 일부가 바른미래당으로 상당폭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지금 그 보수 유권자 쟁탈전을 한국당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서로 쌍끌이로 조금씩 존재감을 키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예. 그 한국당에 이탈한 보수층 일부가 그 바른미래당과 결집한 양상이 나타났고요.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빨리 판단하기는 그렇지만은 이제 보수층의 이동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이번 주에 이제 공방 격화 과정 속에서 바른미래당의 승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국감 기간은 야당의 시간이라 했는데 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 소폭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평화당 같은 경우도 오래간만에 3%를 넘어섰는데요. 0.9%포인트 상승을 해서 3.1%가 나왔습니다. 역시 박지원 의원 이제 부인상 보도가 네. 상당히 확대가 되었었고요.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 뭐 0점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랐습니다. 0점대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모든 야당이 0점대 에서 상승을 하였고 민주당은 2점대로 하락했다. 2%대가 하락했다. 예, 2%대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진보 중도층에서 하락을 했는데 보통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에 있어서 했던
그 진보 보수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 80%대 60%대 민주당은 이제 진보 보수에서 60%대 40%대인데 고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약보합세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전체적인 추세는 그러하고요. 네, 자, 이번 주 조사한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7.5%였습니다. 유럽에서 있는 지금 일정들은 한국에서는 새벽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유럽에서 오후에 하면 네. 뭐 저녁 6시에 했다. 네, 그럼 우리는 새벽 한두 시기 때문에 네, 예, 뉴스가 그렇습니다. 뉴스 안 나오는 보도 거죠. 예, 조금 늦어지죠. 네. 자, 이번에 조사는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네. 어, 지난 11일에 그 박용진 의원이 약 3년간의 17개 시도의 그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거기서 한 1,800여 개의 감사 대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네. 60%에 이르는 1,200개가 사적 용도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지원하는 어떤 누리과정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품백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유총 같은 경우는 명단 공개를 가지고서 어떤 대형 법무법인을 법무부와 통해서. 함께 지금 소송을 준비 중이라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명단 공개 가지고 지금 논란이 붙고 있습니다. 네, 명단 공개. 그래서 명단 공개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더 엄격하게 처리하고 공개하라. 네. 하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법을 지킨 다른 사립 유치원까지도 불신이 확대돼서 그렇게까지 예. 가면 안 된다. 예, 비록 그 물었는데.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어떤 선택지를 넣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한다는 여론이 88.2%가 나왔고요. 반대한다는 여론은 7.8%에 불과했습니다. 모론무옹담은 4%였고요. 거의 자세히 90, 보시면요. 거의 90%네요. 예, 이제 소수점 한 자리로 90%에 육박하거나 또는 네. 90%를 넘는 곳을 보면은 부울경, 서울 여성 30대, 20대, 40대 정의당,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층, 진보층, 중도층, 사무직 가정주부 뭐 거의 대부분이 90%에 근접하거나 90%를 넘고 30대는 있습니다. 반대가 0%네. 예, 30대는 특히 왜냐하면 딱 해당되는 맞습니다. 연령층이거든요. 자녀들이 예. 그 정도 연령대가 됐어요. 그래서 반대가 0% 나와서 한국당 지지층 역시도 78%의 찬성이 나와서 뭐 거의 예,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높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그렇죠. 최소한의 사립 판단을 해서 네. 부모하고 네.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수도 있고 알려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유치원생들은 모르잖아요. 무슨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학부모들 대단히 높습니다. 네.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학부모들 의리예요. 맞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근데 보셨는지 의리였는데 모르겠지만, 예, 배신을 당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 그리고, 정서입니다. 예, 그리고 네. 최근에 여러 보도가 아주 콩나물 몇 개를 가지고서 멀건 콩나물국을 네. 정말로 몇십 명의 어린이들한테 주는 그런 어떤 식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부분들도- 일일이 감시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선생님이 잘 먹이고 있다면 잘 먹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모두 다는 아니어도 네. 오히려 이런 비리 유치원이 있는 게 밝혀져서 그때그때 처벌을 받았으면 네. 아 나머지는 괜찮겠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 은폐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유치원 선생님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차라리 공개되고 처벌받을 것을 확실히 처벌받아야지 나머지 처벌이 안 됐으니까 네. 확실하게 조사했는데 우리는 괜찮구나 하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거 공개를 안 하면 우리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동감합니다. 네. 네. 우리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다 불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공개해야 돼요. 네. 오히려 그게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게 제대로 잘 지키고 아이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가 오히려 살 길이다 이거죠. 예, 압도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탄핵보다 더 여론입니다. 높네요. 예. 맞습니다. 박근혜 전 그만하시죠, 대통령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수실장이었습니다.
자, 불친절한 AS에서 발음 좀 제대로 하라고 빚이 있다라고 제가 했는데 빚이 있다라고 발음. 그리고 빚을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발음 자체가 세요 제가. 자,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어제부터 자꾸 제 어릴 때 별명이었는데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리고 공장장이 만들어 놓은 2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보면 삼성바이오 사태는 완벽히 이해됩니다. 그렇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2분 만에 삼성바이오 사태를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을 확보하느라고 리얼미터 급히 내보냈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11분, 예. 13분을 허가라. 처음에 약속대로. 어쨌든 두 자리 숫자가 얼마만입니까? 10분이 넘는 게. 그리고 이 코너의 제목은 도시 이야기입니다. 예. 하도 계속 빠뜨리셔서 자, 김진애 박사님만 나오면 됩니다. 네. 도시 이야기든 뭐든 간에. 아니 지난주에 유엔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바티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티칸 인상적인 거죠. 바로 정말. 뭐 지난 밤에 예. 문재인 대통령 그 특별 미사 네. 그거 보셔가지고 그거 정말 감격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본인 대통령으로 가서 이제 그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네. 감격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일국의 정상에게 특별히 연설을 바티칸에서 허락하는 경우가 아니 거의 그리고 저는 없다니까. 사실은 거기 채플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채플에 가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바티칸 성당에서 대성당 안에서 네. 한국말 대통령 말고도 성가와 기도하는 우리말이 울려 퍼졌다는 거. 거기다가 대통령이 본인 또 거기서 카톨릭 기념사를 한다는 신자니까요. 거. 카톨릭 기념사도 신자시고. 처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한격. 왜냐하면 큰 일입니다, 아주. 베드로 성당 가셔서 느낌 아시죠? 그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는 정말. 신의 공간이에요, 정말. 신의 나라를 그- 아예 딱 보이려고 만든 그 거기 지붕에 그 때문에. 매달려 있는 비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네. 그게 이제 그게 워낙 높아가지고 비둘기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실제 크게 보면 우와 진짜 큰 거 달아놨구나. 그리고 역으로 이 건물이 정말로 크구나. 저기 뭐야 우리 김어준 공장장의 센스는 굉장히 재밌어. 저는 그 비둘기 크게 보고 우와 크다. 예. 거기 뭐 다른 사람은 다른 얘기 하겠죠. 저는 네네. 비둘기 보고 놀랐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오늘 솔직히 바티칸 오늘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고 다음 주까지 또 갈 테니까 네. 제가 사실 지난번에 유엔을 얘기하면서 꼭 빠뜨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꼭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엔 사실 유엔은 일종의 세계 나라 아니에요. 네. 바티칸은 신의 나라입니다. 이 두 지난주- 개가 굉장히 두 개가 비슷한 데가 그렇죠. 있죠. 근데 지난주 못 들으신 분에서 10초 요약하면 네. 유엔의 정신에 따라 세계 유명 건축가들을 불렀으나 세계 모든 국가가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끝났다. 건축가 9명도 아니, 화합이 안 아니 돼가지고 꼭 그거만 들으셔. 하여튼 근데 자기들끼리 유엔을 각각 만들었다 근데 결국은. 유엔을 상징하는 거는 뭐였냐면 자기네들은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을 만들지는 않겠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공간을 워크숍 만들겠다.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게 만든 게 이른바 인터내셔널 스타일로 해가지고 쫙 만들었는데.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각자 네. 자기 공간을 따로 아니 만들었다. 그런데 건축가들이. 거기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예.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우리 여러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엔 맞습니다.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연설할 때까지 그리고 가는 길에 뉴욕에 길이 막혀가지고 김정은 네. 위원장이 길에서 막 헤매는 모습을 볼 때까지 그 모습을 볼 때까지 이게 우리의 여러 가지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예. 유엔이 사실 뉴욕시에 들어가게 된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세계 정치 역학 때문에 들어갔는데 유엔의 산하 기관들이 한 15개가 있어요. 15개. 유명한 IMF나 무슨 뭐 유네스코나 이런 거 다 아시죠. 국제 노동기구나. 근데 그게 다 어디 있겠어요? 미국하고 미국. 유럽에만 있습니다. 예, 예. 아시아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아로 와야 된다. 아시아에 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오고 스위스 아니면 미국에 있죠. 네네. 보통. 아니 저 제네바에 한 5개가 제일 네, 있고 스위스에 미국에도 있고 아니 파리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그거를 유치하는 작업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뭐 우리가 제가 이 얘기하니까 맨날 DMZ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디가 되든 뭐 하여튼간에 뭐 이게 좀 DMZ 는 필요하다. 상징적인 곳이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 기능주의적인 건축이고 인터내셔널 스타일에서 별거 아니다고 그때 지난번에 좀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게 이게 반기문 총장 시절이었는데 이걸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전에 있는 그대로 합니다. 아, 난 조금 좀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70년 음. 전에 건축물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시대도 많이 달라지고 그랬잖아요. 서구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걸 사실. 굉장히 그 전통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게 바티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티칸이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면 성베드로 성당만 딱 생각하시는데 성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바티칸 나라 아닙니까 이게? 그죠. 예. 국가인데 이게 국가가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조금 그냥 하죠. 조그만 게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요. 걸어서 몇 분이면 지나가는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거는 몇 분이면 지나가지면 안 되고 주변에 성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왼쪽 성문이나 오른쪽 성벽에 있는 거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의도보다는 작은 것 같은데요. 여의도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예. 여의도보다 작고 국회보다 조금 더 클 뿐이에요. 그 정도 되는 것 12만 같습니다. 평밖에 안 예. 되니까.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10분, 코엑스의 한 2배 정도. 그것도 우리가 못 들어가 보는 데까지 포함해서. 그 뒤에 정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정원에 여러 가지 채플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 보는데도 그거 다 포함해서 코엑스의 한 2배. 뭐 여의도의 한 8분의 1 정도? 요런 정도밖에 국회보다 조금 더 크다. 이런 거에 그 많은 그러니까 뭐 신의 왕국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 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베드로 성당에 도움하고 네. 그 앞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광장이잖아요. 큽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저는 없어요. 솔직히 별로 이렇게 마땅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그 앞에 크긴 진짜 베드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도움이.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김원중 공장들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게 실제로도 커요. 실제로도 큽니다. 네. 실제로도 크고 한 130 높이가 130m 되고 정말 크기가 한 압도돼요. 45m쯤 되니까 저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요. 그 도움이 그렇게 크다고 그러지만 피렌체의 도움보다 얼마 더 안 커요. 그리고 그 옛날에 있던 판테온 있잖아요. 네. 로마의 제일 유명한 판테온 그것보다 얼마 더 안 커요.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보이게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고 천지창조 그리고 그리고 뭐 거기는 미켈란젤로 선생님의 왕국이지 솔직히 신이 된 인간의 왕국이 거기에 시스템 천지창조 있죠. 마지막 심판 있죠. 그다음에 천지창조 가서 보고 네. 엄청난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하도 목이 부러질 때도 다만 와 오래 걸렸겠다. 목 아팠겠다 이런 거. 4년 동안 네. 거기 그것뿐이 아니라 피에타, 피에타. 모세사 저는 피에타가 천지창조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몇 살 때 만든 줄 아세요? 어릴 때 만나면 24살. 24살이요? 돌았어. 저는 근데 물론 피에타는 제가 또 자꾸 딴 데로 하셔서 그런데 피에타는 2개가 있는데 미켈란젤로 선생님이 만든 게 2개가 있는데 네. 24살에 만든 거는 완벽 그 자체고 나중에 70대 한 60대인가 70대 가서 만든 피에타가 또 한 번 있어요. 아 그래요? 감동은 그게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그건 인간의 연륜이 쌓여고 사람이 달라요. 그게 완전히.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게 맞아. 반영됐겠죠. 그러니까 24살 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네. 거지만 그게 아닌 게.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바티칸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꼭 건축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 건축 얘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은 돔 엄청 크다.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굉장히 작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샌피에트로 광장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광장까지 딱 끝이는 데가 바티칸이 끝나는 데입니다. 거기서 그 앞에는 거리는 로마예요. 크리스마스 때 거기서 행사하는 그 유명하죠. 네. 거기 한 뭐 다 차면 한 30만 명도 찰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하여튼 꽉꽉 찹니다. 참 대단한 적인데 신년대하고. 근데 그 바티칸
이른바 나라가 만들어진 게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그 얘기 정도는 오늘 하고 가야죠. 바티칸 나라. 아니 그런 거에는 관심 없었어요. 아니 사실 바티칸이 면죄부로 네. 건설된 곳 아닙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사실은. 솔직히 예. 15세기, 그렇게 16세기, 따지기 17세기 시작하면 하면은 예. 뭐 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솔직히는 바티칸은 망해갔습니다. 실제로 망해갔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고 그러고 예. 난 다음에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한 70년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누구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둘이 협정을 맺죠.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1929년.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1929년이면 누구겠어요? 무솔리니. 무솔리니가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재밌다. 어떻게 무솔리니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무솔리니하고 당시에 추기경하고 협정을 굉장히 유명한 협정이에요. 협정을 맺어서 네.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저는 솔직히 거기가 면죄부로 만들어 솔직히 너무 권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신의 신권을 너무 강조해서 못마땅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오고 이렇게 오고 나니까 지금 우리한테 좋은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주로 독일에 가서 팔지 않았습니까, 면죄부를? 독일뿐이 아니야. 유럽 그렇긴 한데. 전체에서 팔았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뭡니까 당시 일반인들의 네. 쌈짓돈이 거기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 하나 사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증권을 하나 주는 거죠. 확인서를.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거를 하여튼 솔직히 로마 교황청의 이 온갖 비리와 우리 김원중 공장장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야. 비리와 부패와 모든 음모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서구 음모론이 거기서 기초한 게 많습니다. 서구 음모론이 일루미나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구 음모론의 뿌리는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상한 일들은 거기서 소설도 그걸 배경하는 거 많죠. 네.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음에는 건축 얘기하겠지만 끝났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김진애 하는 게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아니,